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마지막 탑승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안철수만 얘기합니까? 다른 후보들 서운하게. 이철우입니다. 이철우예요? 네. 우리 김한 기자님 총은 이철우입니까? 네. 예. 야, 그러면 1억 낸 굉장히 보람 있겠는데요. 아, 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경원의 한 표를. 나경원의 한 표. 네, 나경원 한 아, 정말 표를. 그 나경원 안철수 누가 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두 사람의 운명도 갈릴 것 같은데 안철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그 4인 안에 못 든다.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더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출마 선언할 때 이미 약간 그걸 느꼈어요. 저분이 참 정치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엄청 중요하고 보통의 경우에 10년 정도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엄청 늡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근데 그분은 한결같다. 출마 선언을 하는데 바들바들 떤다.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이제 처음 정치 시작할 때쯤에 네.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 그랬구나. 예. 그때나 지금이라 이 이른바 이제 대중연설, TV 토론, 이 미디어를 상대하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에서 혹은 퇴보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정치인으로서 뿌리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번 출마 선언을 보면서 한번 느꼈었습니다. 아니 선회를 하면은 안철수 의원처럼 백옥같이 네. 순수한 분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당적을 그렇게 옮깁니까? 뻐꾸기처럼 네. 여러 둥지 다니면서 네. 알을 낳는 이재명을 네. 이길 수 있는 뻐꾸기라고 본인 주장하던데 그런 것도 사실 본인이 내가 MB 하바탑니까? 이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싫습니다. 이걸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이재명을 이기는 뻐꾸기가 되겠다고 하면 이재명을 이기는 나라가고 뻐꾸기만 남는 건데 거의 모든 선거에서 그런 네.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 나경원 후보도 사실은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설화가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뭐 윤석열을 향한 애정을 한껏 풍기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그젠가 어젠가요? 그 본인 쇼츠 영상 쇼츠. 올렸는데 네.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점지했다는 취지의 말도 안 되는 허위 날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완전 이제 말하자면 네. 저희가 이제 한겨레에서 한 7, 8년 전에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던 뭐 그런 보도였죠. 맞아.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가 조합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90%의 사실에 10%의 거짓이나 신념을 섞어서 100% 다른 얘기를 만들어낸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올렸던 그 쇼츠야말로 네. 거기에 교과서적으로 들어맞는 행위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디스인포메이션, 반정보라고 부른다. 반정보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콜드플레이가 탄핵 밴드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한할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는 없어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농담한 거 아닙니까? 미국식 농담? 그럼 우리 드러머를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본인이 드럼통에 들어갔던 영상을 올렸다고. 드러머와 드럼통.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패러디로 가려면 본인 등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본인이 등판해서 다음 내한할 때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저는 처음에 AI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일단은 드럼통 챌린지를 할 때부터 도대체 이분을 돕는 분들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콜드플레이의 드러머 윌 챔피언을 호명하는 영상을 드럼통 챌린지에 나선 나경원으로 바꾸는 순간 야 이분의 참모들의 창의력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느꼈습니다. 네. 그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내란 관련된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그 얘기를 안 맞아요.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만약 계란 4개 갖고 와서 이게 내란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인 거잖아요, 사실. 실소를 자아내는 수준인데 본인들은 그거를 되게 진지하고 재밌고 위트 있고 그러니까. 유머 있게 한다라는 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 대중적 감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진짜 다른 차원에서 선거를 왜 치르는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네. 캠페인에서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왜 벌어진 선거인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더 황당한 게 지금 유튜브 동영상 그 조회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토론회랑 민주당 토론회 비교하니까 국민의힘 토론회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마도 다수의 방송인들이 어떤 헛짓을 했나 보려고 클릭해본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높다고 그거를 뭐 10만 조회수당 10표씩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욕하려고 보는 거예요. 욕하려고. 뭐 얼마나 뻘짓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나. 모든 시사 방송에 나갈 때마다 국민의힘 TV 토론은 왜 이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관입니다. 엉망입니다. 더 이것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 패널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길래 그러는 거야. 보고 나서 가관이다. 네.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 얘기는 차후에 더하기로 하고 오늘 유선희 기자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재판 관련된 속보를 봤더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돼서 그 2부가 이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 소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됐는데 배당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이제 대법관이 13명,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1명, 그다음에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14명이 대법관인데요. 네. 그 이제 전원 합의체는 14명의 이제 그 행정처장인 천대엽을 제외하고 13명이서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부가 아니라 전원에서 보겠다. 자, 그러면 소부에서 4명이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액면 그대로라면은 14명 중에 1명 빼고 13명이 본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장 제외하니까 아마도 12명일 것 같은데 12명이서 단체로 보겠다. 이거는 빨리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식대로 좀 이렇게 기일이 좀 걸리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의 회부는 신중하게 보겠다는 게 1차적인 그 의미인데 그게 오늘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오늘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열었다면 또. 심지어 예. 오늘 오후에 심리를 했다. 이거가 주는 의미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당연히 오.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신중하게 보는 거에 이외에 이거의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취임하고서부터 그 633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대법원의 3심에서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선고를 내야겠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네. 그것이 이제 훈시 규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의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도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이걸 3개월 내에 꼭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미 그 의미를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하면 그럼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 대법원 선고라는 게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전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엄밀하게 3개월로 하면 6월 26일이더라고 계산을 네. 해보면. 근데 그게 만약에 6월 초까지라고 생각하면 지금 근데 오늘 바로 심리를 했다는 거의 의미가 다른 사건을 좀 제쳐두고 이 사건을 맞아요. 네. 들여다보겠다는 게 너무 커서 지금의 속도대로 하면은 나올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무죄가 항소심대로 확정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재판부가 내려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선 어려울 기간에는 수 있는 게, 선고 그렇죠. 결과 귀속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취재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선배님 어떤 취재를 좀 하셨습니까? 아니 관련해가지고? 지금 느닷없이 이제 대법에서 그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리고 바로 당일날 네. 예, 그 기일을 잡아서 첫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막 이제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쉽진 않더라고요. 법조 기자 그렇겠죠. 좀 네. 들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못 듣고 왔는데 근데 또 제가 민주당 사이드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어쨌든 지금은 뭐 차라리 오히려 대법이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네. 뭐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 평가가 무리수를 싫어한다. 무리수를 싫어한다. 절대 무리수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전체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분이 노태악. 네. 노태악 그 대법관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겸임하기 때문에.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 12명이 이제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차라리 구성은 더 낫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12명이서 평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저연차 순으로 밝힌대요. 그래, 대법원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네. 이제 의견을 밝힐 때 대법관까지 됐는데 연차가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연차 오늘 유선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대법관부터 의견을 밝히는데 여기서 이 6명만 의견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다 들을 것도 없이 그리고 네. 6명의 의견에 대법원장이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6월 22일 안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막 다른 거 다 열일 제치고 이거부터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이에 직위원 재판부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한 길에 아예 그냥 공소기각까지 해서 깔끔하게 사건을 마련하고 이번 대선판은 그야말로 보수법조가 그토록 바라맞이했던 윤희 동시 제거설이 뭐 그 구현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대법원 사실은 쪽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소부에 배당을 했고 주심이 알려졌는데 법원 그 쉽게 얘기해서 전원합의체로 가기 이전에 하나 오보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주심 대법관을 기피했다. 그쵸,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으면 왜 나온 맞아요, 겁니까? 맞아요. 그런 보도는? 왜 나온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서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 대법관에 배당된 게 왜 그러면은 회피 사유가 되나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회피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게 왜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제 네. 그 또 혹시나 이제 노태하 그 대법관이 혹시 이제 그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회피한 것을 그 잘못 알고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회피의 내용을 네, 잘못 잘못 듣고 딴게 썼을 수 아닌가. 있다. 뭔가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지금.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아니, 왜냐면 그게 사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사실이었다면 왜냐면 그 주심을 회피한다 이거는 뭔가 이제 성향적으로나 뭔가 봤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그렇죠. 당사자가 느끼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 그렇죠. 중요한 대선 복판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건 굉장히 중차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 취재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은 그 보수적인 노태학 대법관을 노상원이가 체포 명단. 체포 명단에 넣어가지고 야 노태학이는 내가 만든다 사무실에 야구방망이 갖다 놔 이 말을 했다는 게 야 이걸 직접 들은 그 노태학 그 대법관 소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앞에 진보 보수도 없는 겁니다.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는 야구 봤다 막 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선배 하나 나라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재명 그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 만났다고 하던데 그 두 분의 인연이 또 좀 약간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만난 건지.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좌우 뭐 양옆 가리지 않고 다 만나서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개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로 만나는 분들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정세균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대표적인 뭐 뭐라 해야 되나 반명 비명 뭐 이렇게 좀 친노 인사 아니고. 친노 네. 인사하고 반명 비명 반명은 아닌 것 같고 비명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의 노선이 그 이제 친노 친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랄까 잘 길이 다르지 않는가. 예, 네. 상당히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여튼 이제 그런 쪽까지도 자기가 다 이제 포괄한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내의 어떤 그 무슨 친명 비명 이걸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보수 운동장까지 넓게 쓰는 판에 지금 그 자당 안에서 있는 뭐 그런 작은 차이 따위야 네. 당연히 넘어서서 가야지 뭐 이런 거고 최근에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지난주에 그 영남하고 충청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영남에서 김경수 후보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내부에서는 그래도 한 10%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야 이거 단자리가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막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남지사까지 네, 했는데. 경남지사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헛헛한 목소리로 이 말 하더라고요. 우리 당에 친문이 어딨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졌고 특히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면서 친문, 소위 얘기하는 친노 이런 색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그 사실은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큰 득표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특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김한 기자? 그러니까 일단 이 선거를 지배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서사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뭐 김정수도 괜찮지, 김동연도 괜찮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 대선에서 거기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민주당원들한테는 이제 서사로 구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재판을 몇 번 받았는데 일주일에 아직도 내가 재판을 3번씩 받고 있다. 이게 뭐냐? 검찰이 이리 갖고 탄압 받았다. 네. 이 서사가 있고 또 지난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에서 간발의 차로 떨어졌고 뭐 개헌 국면에서 했던 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원들은 그렇지 이제 이재명이 한번 할 때 됐지 이 서사 구축에서 완전 이제 퀄리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퀄리티. 예. 네, 퀄리티 보컬 저컬 아니 근데 그 김경수 저 캠프 쪽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네, 자기 후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설은 확실히 다르더라. 막 이제 그래요? 이런 예.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단자리로 나온 건 되게 충격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여기도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판은 당연히 이제 나가리지만. 예. 네. 그런 말, 그 일본 말 막 써도 돼요? 유튜브로 괜찮습니다. 네. 다음 판에 다시 온다. 아니 다음 판이 아니라 당장 당권. 그렇지. 예, 네. 그 김경수 당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대선만 보고 나온 것은 아니다. 뭐 그것은 이제 그 김동연 국민의힘도 후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은 뭐 너무 말할 것도 좀 없고. 네. 그냥 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거기는 뭐 완벽히 지금 그런 거죠. 장훈 선배 얘기한 것처럼 그거죠. 지금 그래서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구도를 이해하는 방식이 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51대 49로 이기면 안 돼.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지금 내란에서 이거를 심판하는 선거야. 이걸로 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사에서도 앞서고 그쵸. 구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작동을 하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내란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되는 지지가 많은 것인데 이런 와중에 어제 윤석열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선희 기자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봤습니까? 일단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네. 모습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관심이 매우 뜨거웠고 그 이제 417호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가장 대법정이라서 그렇죠. 가장 큰 법정. 네. 법정인데 이제 거기에 취재진 포함해서 방청객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만석일 정도로 매우 이제 관심이 뜨거웠던 네, 아니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보도만 봤더니 꾸벅꾸벅 좋은 것도 모자라서 고개를 숙이다 책상에 닿을 뻔하다 갑자기 확 깨는 모습들이 연출됐다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자기를 스케치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담대함 어디 원천이 무엇일까 도대체. 근데 헌재에서도 그렇게 영상이 녹화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도 이제 자는 네.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을 보면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은 법조인 대관 같은 데 나온 지기현 재판장의 모습을 보다가 실제로 사진 촬영이 허가되다 보니 정말로 이제 나이가 좀 더 든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아직도 왜 윤석열을 법정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량을 타고 들어간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은 왜 이 부분을 결론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법조 취재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모두 공통된 생각이고요. 법원에서 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어땠냐 했을 때의 차이는 그간은 다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은 모두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그렇죠. 받았었고, 이명박은 이제 2심 때는 풀려나서 직접 이제 걸어서 했지만 약간의 이제 그 1심 때랑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던 시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단적으로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그 일단 당장에 그 촬영이 허가된 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사실 또 특혜 논란에 시시비비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이제 허가 불허하면서도 이유를 별로 밝히지 맞아, 않고 네. 그냥 이제 불허했는데 이후에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 이제 허가한 것도 좀 특혜 논란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갈 때마다 기자들이 포토라인 세우고 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포토라인이나 지하 주차장 그거를 한 거는 명백한 특혜라고 보는데 어제 이제 공개된 영상 쿨단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왜 가지고 자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아까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법원이 약간 상당히 거슬리는데. 그게 뭐 의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모두가 가지고 자가 아닌데 혼자가 가지고 자가 그리고 아니긴 뭐 피고인이 했었죠. 맨 앞에 앉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그 그리고 옆에 지난 앉았어요. 네 이게 그 407호 법정에서 보면 근데 그간 이제 피고인이 지금 윤석열 한 명이어서 그렇게
많기는 한데 뭐 이재용이랑 뭐 SPC 건도 지금 다 그렇지. 그 예. 법정에서 진행하고 했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이재용도 그렇고 SPC 허영도 사실 다 앞에 앉거든요. 가족 의자 앉았습니까? 가족 혼자 제가 의자까지 사실 잘 못 봤지만 가족 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두 번째다가 이러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도 계속 법원은 뭐 그 크게 그걸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다 사실 하나하나 좀 특혜 시비가 걸리는 근데 것들이 사실 있긴 우리가 하죠.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그때 공개된 재판에 이제 좌석 배치하고 비교해 보면 마치 무슨 변호인단의 일원 네,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자에 앉힌 거 뭐 가죽 의자 나는 생각 못 했는데 왜 아, 혼자만 그- 가죽 의자에 그 영상 앉힌 보면 특별대우. 영상 보면 안 거슬릴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그 가죽 의자를 보고 오랫동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덥고 이래서 오히려 가죽 의자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잠이 든 채로 네. 책상 위에 얼굴을 너는 경향신문의 최혜리 기자? 네, 최- 맞습니다. 어우 너무 묘사. 디테일이 살아있는 아. 묘사가 네. 진짜 관찰력이 뛰어나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너무 아, 아니, 놀라서 저렇게까지 잘 수가 너무 있다고. 취재를 예. 잘해가지고 진짜 네. 네,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MBC 오늘 취재편이죠. 계속 계속 기사 인용하고 인용하면서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안 하셔도 일주일 됩니다. 내내 인용하겠습니다. 엄청 갈군 거 아닙니까?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마라 막 이런 따위의 표현을 근데 쓰면서 경향신문 기사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 진짜. 그래도 이제 지규현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차례 재판을 열겠다. 오는 12월 22일까지 28회 공판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원래 보통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합니까, 유선희 기자? 보통은 한 3, 4기일 막 이렇게 지정을 그러니까, 한 경우도 네. 있는데 그리고 2심 이럴 때는 사실 이재용 2심 때는 다 끝까지 이제 지정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1심 때부터 장기간의 그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는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법원 출입해봤거든요. 네. 그때 예전에 이제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지기현 같은 자리 있을 때 그때 한명숙 총리 사건 이런 네. 이제 심리를 했는데 당시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왜냐?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 달에 서너 차례 재판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규현 판사의 봐주기, 내란숙의 봐주기 그 재판 수준이 도를 넘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의혹 수준이긴 한데 네. 그 지난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형사합의 25부의 재판부 구성이 그 지규현 판사가 연수원 31기 그리고 네. 박정재 배석이 연수원 30기 그리고 박정길 배석이 연수원 29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대등 재판부였다? 대등 재판부가 네. 구성이 됐었는데 2월 정기 인사에서 이 두 사람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므로 당신은 계속해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간 두 인물이 있으니 이제 배석 판사들이죠. 김의담 판사가 46기 그리고 유영상 판사는 변시 6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연차가 나는, 네. 15년 차 이상 차이 나는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재판을 하다 보면 그냥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재판 비슷하게 지규현 단독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게 결과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예, 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누가 했을까? 예. 그리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2월 인사 있고 나서 3월 7일 날 예.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3월 8일 날 즉시 항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3월 8일 날 석방하게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공소기가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규현 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줄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총극을 빚었지만 이와 별건으로 수사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관련해서 내란숙의 윤석열도 동일한 주장을 하잖아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것은 통치행위의 일부였다. 나는 죄가 없어.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모종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취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시 뭐 그냥 일상적인 법원 정기 인사였다. 정기 인사였던지. 뭐 이렇게 정기 인사는 맞죠. 그런데 왜 이런 구성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나 취재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또 막 법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규현은 원래 소영웅주의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튀는 네. 걸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후회 막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법원 차원에서는 이미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뭐 봐주고 자시고 할 게 그렇죠. 없다. 네.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반론 아닌 반론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검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검찰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했는데 수사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확인이 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법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맞아요. 요소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그 결국-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이 더 또 신속하게 했던 거는 이제 알 권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요. 6개월 네. 내에 신속하게 사실, 심리한 네. 거죠. 네. 뭐 박근혜는 추가 기소돼서 더 연장이 그렇네. 됐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는데 이게 풀어주고 나니까 이렇게 좀 한 달에 몇 번 이걸로 이제 가니까 더 그러니까. 비교가 확실히 이제 뭐 되는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재판 빨리 봐서 많이 그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왜 졸았겠어요? 왜? 왜? 다 그 부분을 알잖아요. 왜 졸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책상을 머리에 찔 정도로 왜 졸았겠냐고요, 아침에. 제가 초기에 2022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통령실 주변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전 보고 못 한다는 거예요. 아침 보고 불가하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박살이 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안 들어가고 오후 2시 보고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출퇴근 시간도 가짜로 했던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재판마저도 전날 뭘 한 거야.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머리를 책상에 3번 찧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삼전도야.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재판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 지금 사실 보면 대선 경선 후보가 지금 8명 오늘 4명으로 추려질 테지만은 8명의 지지율 합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그 합계 수가 박스콘에 갇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거든요. 김한 기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애초에 내란 이후에 이재명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안 오르잖아.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훨씬 높은데 이재명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잖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60% 이재명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이제 다자구도가 돼도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다자구도에서 50을 넘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로와 나싱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지지율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홍준표냐 뭐 한덕수냐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나와도 5대3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안 돼요. 어떤 인물을 자꾸 바꿔껴봐도 이게 네. 구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이게 지난번 2017년 대선 때 홍준표가 얻었던 정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50.2% 얻었는데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에 5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안철수, 나경원까지 더해가지고 지지율 합이 35.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는 14.3%포인트 차이였던 거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가 각각 7% 차기 대선 후보도 조사에서 얻었고 한동훈 6%라 합치면 27%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38%. 쉽게 얘기해서 또 11% 차이가 나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합계는 계속 이렇게 30% 안팎에서 정체가 돼 있는 이런 환경인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환경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 지금 다 떠나서 한덕수 변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지금 막판 단일화를 네. 놓고 여기 뭘 하든 예비 경선 수준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흔쾌하게 찍는다 한들 저 사람은 어차피 한독수 되면 다 다시 합쳐야 네, 되니까. 다시 합쳐야 네. 되는 수준이야. 뭐 이런 거여서 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고 우리 뭐 토론 안 해도 알겠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네, 국민의힘 국민 경선을 토론회. 보십시오. 뭐 바퀴벌레가 될래, 자동차 차바퀴가 될래, 뭐 보정 속옷을 입었어요. 키높이 구두가 어때요? 뭐 생머리가 어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대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저는 이거는 자당의 대표를 뽑는 것도 수준 미달인 거예요. 36 개그 대회도 안 돼요, 쉽게. 아니
개그라고 하기에도 너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인신 공격이고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홍준표 눈썹 문신 얘기할 거야. 눈썹 문신 1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홍준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희화화의 대상이 돼 있어요. 오죽하면 드럼통에 들어갔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수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저열한 속에서 어떤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흔쾌히 내가 보수 네. 지지자를 할지라도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비전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비전 없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단어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일배 정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화 일배화 되어 있는 이 정당을 보수 유권자들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 경향이 어떠냐면 국민의힘 지지 빠지고 무당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진 소위 얘기하는 샤이 보수, 샤이 국힘 지지자들이 무당파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 당은 못 찍겠다. 도저히 저 당은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리고 야권 통합형의 어떤 모델이 될 때는 흔쾌히 표를 주고 지금은 내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중도 표심도 가 있는 게 맞지만 그밖에 다른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흔쾌히 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계엄과 탄핵 그 찬반 프레임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토론에서도 보여주지만 아예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토론의 형식도 그 구도 위에서 또 기획이 됐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 구도 위에서 기획이 됐으면 모든 후보가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반성으로 시작을 했어야죠. 저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선 긋고 했어야지. 이런 거를 최소한 기획적 요소로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다 하고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전혀 그거에 미쳐 있지 않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는 세력은 윤석열이 나와 있고 재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꾸만 뭔가 좀 상황이 불안정한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내란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점점 더 결집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야 이게 뭐가 되겠구나. 근데 지금 그 장현우 선배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재명 별로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근데 국민의힘 찍어야 되나 이번에도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 투표 안 나와요. 정남이 떨어지죠. 네. 투표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50대 30, 50대 35의 격차는 사실 실제 투표에 가면 저는 지금 추세로만 보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쵸. 이거는 이쪽 후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도 자체에서 국민의힘이 그래 우리가 지더라도 붙어서 지자. 접전을 해서 지자. 이게 아니라 지금 그 8명이 다 내심 선거는 못 이기지를 알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5대3 구도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실제 투표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 보수가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면서 뭔가 이제 보수를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자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누구냐? 도태우, 장해찬 복당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심한 거죠. 진짜 한심한 거고. 그러니까 수준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무슨 국민의힘 회의할 때 수준이 말이야. 이 수준으로 이 수준에서 뭘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수준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수준이 진짜 너무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씨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합니까? 너무 뻔한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이런 정도밖에 이상은 정치 기획이 안 되는 판인 거다라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 당은 정권 교체가 되면 당연히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은 폐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김상욱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당에 또 이게 딱 간판 스티커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저 당에 김상욱 같은 사람도 없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합리나 중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상식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내란 정당이야. 네. 그렇죠. 내란 정당 스티커를 딱 붙이고 김상욱이 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글쎄요. 누가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 거의 대한민국에서 나치를 지지하는 수준에 되는 거예요. 국민